이렇게 시간이 됩니다. 이게 군인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당시에 큰 기업을 이룬 사람 치고 뇌물 안 바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그 뇌물을 뭐 어떻게 바치냐? 간단해요.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갖다가 비자금으로 다 빼내요. 횡령을 하는 거죠. 횡령하는 걸 갖다가 이거를 감사기관에서 못하게끔 위에 이제 이제 군인들이 이제 다 그걸 갖다 막아요. 이제 못하게끔. 그리고 이제 세금 같은 것도 내야 할 것도 이제 다 이제 자기네한테 뭐라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게 세금 포탈이나 이게 횡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기관에서 그걸 가야 하는데 그걸 다 압박을 해요. 못 가게. 왜? 그 뇌물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세금 낼 걸 갖다가 이게 세금 감면을 겁나게 많이 시켜줘요. 왜? 그 돈으로 뇌물 받아야 하니까 군인들이. 이제 이거부터 좀 알고 가야 돼요. 왜 그렇게 흘러왔는지. 우리나라의 이제 기본적인 그거를. 그럼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 큰 회사들은 군인들한테 뇌물을 안 바치면 생존 자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회사를 다 날려버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건실한 회사를 날린 경우가 겁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회사를 날려가지고 헐값으로 다 이게 패대기 치고 그걸 갖다가 뇌물 잘 바치는 그 회사들한테 다 이걸 갖다가 그냥 헐값에 다 몰아줘요. 그리고 뇌물 많이 바쳐라 이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큰 회사들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이에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정치 권력 세력하고 어떻게 하는 거를 갖다가 이걸 걔네들 생리를 잘 알아. 이게 권력과 이게 돈의 중간에서 잘해서 이걸 갖다 겁나게 잘해요. 김우중 회장이. 나중에 이걸 한번 따로 하겠는데. 그래서 그때 뇌물을 많이 바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뇌물을 많이 바치려면 회계장부에다가 이번 정권에다가 군인들한테 영업이익 중 5천억은 뇌물로 했는데 회계장부에다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계 부정을 절 수밖에 없죠. 당연히 회사 돈을 빼돌려야겠죠. 뭐 당연한 거죠. 회사 돈을 여기 회사에 있는 거 갖다가 회사 돈을 이렇게 빼돌려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디다 냐 네, 여기 있는 군인들한테 이렇게 줘요. 이렇게 군인들한테 상납을 해요. 그럼 그 비자금을 형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 회사 돈을 횡령을 해야지. 그 횡령하는 기술이 그때 겁나게 발달해요. 우리나라에 군부정권 시대 때. 그럼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부정부패는 없어졌지만 비자금을 횡령하는 기술은 있어. 그럼 내가 봐도 나라도 옛날에 뇌물 바치던 거 이제 횡령을 이제 약간 눈치 보면서 조금 하지만 그 당시에 횡령하는 회계장부 조작하는 분식회계하는 회계장부 조작하는 기술이 그때 겁나게 많이 발달해요. 그러면 그 기술을 써먹어 안 써먹어? 예, 써먹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이제 여기 뇌물하는 거는 이제 군부정권 시대가 문민정부 들면서 확 줄어버렸어 이제. 그러면 그 기술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어디 조세 피난국가 이런 데다가 다 이제 달러로 해가지고 다 금고에다 짱 박아놔. 이제 금고에다 짱 박아봐.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로 회사가 이제 회사가 이제 이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제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거, 이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거죠. 이게 첫 번째로 그러면 원래 그 회사가 영업이익을 했으면 이거를 배당금을 해서 발행한 주식수만큼 n분의 1만큼 배당금을 주든가 주주들한테 아니면 요거를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주들을 이렇게 주식을 찢어내면 만약에 1억 분의 1이던 게 1000만 주면 9천만 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않고 다 빼돌려요, 그냥 그 돈을. 아니면 재투자를 하든가 그러는데 안 해요. 다 빼돌려요,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해요.
그 두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회계 부정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때는 일부러 회사를 갖다가 적자를 내고 어떤 때는 저기 호재를 막 터트리면서 흑자를 내. 그러면 주식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저기 월봉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한 저기 최소한 10년 주기를 최소한 10년 주기 이상은 봐야 돼요. 그 차트를. 그러면 10년 주기하고 월봉으로 보면 어떤 회사들이냐면 요래. 보통 회사가 크면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게 못 올라가면 쭉 떨어다가 도산을 해버리던가.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요래 이렇게 가면 요래 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다 100% 안에서 내부자 정보들이 회계 장부 같은 거를 조작을 하고 자기네들 그 상황에 따라서 테마 정보를 유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저기 내부 이제 저기 대포 계좌를 다 사놨죠. 자기들은 내부 정보가 다 알죠. 지금 우리가 이 회사를 갖다 회계 같은 게 아주 저기 나쁘게 나와. 적자 보고 막 안 좋게 이게 다 이게 만들어 놔. 그러면 그 해 안 좋으면 당연히 주가는 곤두박질 치겠죠. 요 바닥에 곤두박질 치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기 원래 이제 이 연도에 이 연도에 이제 저기 이제 원래 이게 들어와야 돈들이 있는데 이걸 일부러 미루게 해가지고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게 하고 다다음에 들어와야 돈들을 갖다 미리 들어오기 이해에 만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아니 지금은 2021년이죠. 2021년도에 모든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2020년도에는 돈을 안 들어오게 만들어. 그럼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2021년도에 겁나 좋고 2020년도에는 막 적자를 내. 그리고 2022년에도 또 적자를 내버려. 일부러. 장부를 그렇게 만들어오고 대금 결제 금액을 그렇게 들어오게끔 내부에서 그걸 다 만들어요. 경영진들이. 자, 그럼 2020년도에 겁나 안 좋게 적자 나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정보도 이제 회사 정보를 갖다가 안 좋은 정보만 계속 유포를 해요. 내부자 일부러 이게 찌라시 증권가 찌라시에다도 던지고 인터넷에 던지고 이게 기자들한테 떡밥을 던지고 이게 방송국에다 떡밥을 던져요. 그럼 이 회사에서 안 좋고 적자 나고 막 망할 것 같은 나와.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이제 바닥을 넘어서 바닥 밑으로도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네들은 알아요. 이때 이제 결제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이때는 일부러 이제 회사 돈을 많이 빼돌려. 그리고 다음에는 회사 돈을 덜 빼돌려. 안 빼돌리는 거 아닌데 덜 빼돌려.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이제 그래요. 특히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들쭉날쭉한 회사들은 거의 100%예요. 이게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야. 1년에. 근데 어떤 해는 매출이 10조인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조고 계속 매출은 거의 10조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어떤 해는 얘가 적자고 어떤 해는 영업이익이 한 3조 원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해는 막 거의 적자 상태로 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거의 100%예요. 그런 회사들.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이 꾸준한데 매출은 거의 변동이 없어. 근데 어떤 해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고 어떤 해에는 영업이익이 한 20% 30%가 나오는 거야. 매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또 어떤 해에는 이렇게 적자가 나.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 차트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바닥으로 겁나게 곤두박질 치고 영업이익이 좋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다음에 영업이 안 좋으면 또 곤두박질겠죠. 자, 이거는 누가 다 이걸 조작한 사람들은 미리 알겠죠. 이렇게 차트가 움직일 거를. 그럼 주식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던 주식이 바닥이 5,000원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3만원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다가 또 이게 만원 밑으로 이제 몇천 원까지 떨어져. 그러다가 한 2만원까지 올라가. 느낌 오시나요? 이제 돈은 돈대로 빼돌리고 이제 분식 회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할 때 이게 자기 회사 주식을 떨어뜨리고 싶잖아. 그럼 그때 싸게 사가지고
이제 저기 나중에 이제 저기 그 가격을 지네들이 올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팔고 빠지는 거지. 아, 당연히 대포 계좌로 쓰고 보통 걔네들 외국인들 계좌를 많이 써요. 또 외국인 계좌를 많이 써. 좀 이런 말은 그런데 그 외국인 외인율이 높은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왜냐면 우리나라 대포 계좌를 하잖아요. 그럼 금융감독원한테 쉽게 추적을 당해요. 근데 외국에 있는 대포 계좌는 추적당하기가 우리나라 금융감독이 외국인 대포 계좌를 갖다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대포 계좌 명의로 된 대포 계좌는 추적하기가 겁나게 이게 쉽기 때문에 잘 안 해.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 대포 계좌를 받을 때 외인율이 좀 높은 회사들이 이거 좀 예민한 걸 말해버렸네. 원래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통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 회사들, 매출액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매출액은. 딱 연 매출액은 큰 변동이 없는데, 영업이익이 적자라 그랬다가, 갑자기 뻥튀기 해가지고 막 영업이익률이 한 20%, 30%까지 올랐다가, 또 그렇게 있다가 또 다음에는 거의 영업률이 한 2%, 3% 갔다가 또 적자로 갔다가 또 갑자기 막 뻥튀기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100%예요. 왜냐면 장사를 해보고 회사를 안 한 분은 아시겠지만 매출이 꾸준한데 적자가 나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한진해우 같은 그런 자기 재살 깎기 경쟁이 들어가는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요. 매출액이 높은데 왜 적자가 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요. 안에 재고가 겁나게 많아서 재고를 떨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영업률이 이제 적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럼 영업률이 적자 나는 영업률이 적게 나타나요.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파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회사 돈은 있어.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 영업이익이 벌어든 걸 빼돌려. 회사 돈을 횡령을 해. 횡령을 해서 수익을 챙겨. 누가? 이 재벌가 가문 애들이. 그리고 내 손자나 내 자식이나 얘네들한테 명의로 해놔. 어디에다가 우리나라다 하면 이게 들키면 나중에 안 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조세 피난 국가라고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 그런 나라가 있어. 그거는 듣도 보지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조세 피난 국가 쪽으로 해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다 거기 벙커 창고에다 이게 따로 있어요. 그것만 관리하는 애들이 거기에 조세 피난 국가에는 그거로 관리를 해줘가지고 하는 그 은행들이 있어요. 따로. 그 관리해줘가지고 그 관리 비용을 이렇게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한테 해줘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다 놓으면 나중에 금융감독이나 이런 세무 국세청에서 그걸 이제 밝아가면 다 이러다가 나중에 뺏기니까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하냐? 조세 피난 국가에다 벙커 창고에다가 대부분 달러나 외화로 많이 이게 해요. 금으로도 약간 쟁여놓기도 하고 이제 실물 같은 것도 쟁여놓기도 해요. 미술품, 그림, 문화재 이제 이런 거로도 쟁여놔요. 문화재가 어디 발견됐다고 하는데 다 이게 안 보여. 어디에 있더라. 다 그 재벌 아저씨들 명의로 손자나 자식들 명의로 만드는 뻥커 창고에 거기에 다 문화재들이 같이 이제 있어요. 이제 그 횡령한 돈으로 갖다가 이제 그 문화재 같은 거 갖다가 그 뻥카 창가 대표적으로 문화재, 미술품 옛날 이건희 회장이나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이제 나중에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예전에 이게 내부자가 그걸 갖다가 이게 발설해가지고 그게 한번 나왔는데 저도 지인이 그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들은 게 있어요. 이제 예민하니까 이건 나중에 해볼게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빼돌리고 나중에 조세피난 국가 벙커 창고에다가 보면 달러나 엔화나 아니면 유로화나 우리나라 돈은 안 적해놔요. 왜냐면 재벌들은 우리나라 돈 옛날 IMF 때 당했기 때문에 원화를 안 믿어. 원화는 10원화 정도 거기다 안 넣어. 다 외화로 안전한 외화로 분산 투자해서 이렇게 벙커 창고에다 다 이렇게 넣어. 그리고 또 그것만 넣는 게 아니라 금도 넣어놓고 이제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같은 귀성품도 이제 분산을 투자해요. 이제 뭔 일이 발생할 때 어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술품, 이제 조각상 같은 미술품. 그 다음에 문화재. 문화재는 거기다 살 때는 이게 문화재야. 살 때는 싸게 샀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다 벙커 창고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10배, 100배, 1000배가 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문화재를 저기 재벌들이 이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 문화재를 사가지고 어디다 놨냐? 그 문화재를 갖다 옮겨가자냐면 조세 피난국가 자기 이렇게 그 가문의 그 저기 자기 손주 앞으로 그 벙커 창고에다가 문화재를 넣어놔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하면 내가 죽어도 내 손주가 이제 그거 필요할 때 오면 이게 예전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1억 원 주고 샀던 문화재야. 근데 이게 이제 1000억 원까지 뛰어서 손주들이 이제 이걸 다 알아요. 이게 장기적인 이게 그래서 문화재가 그래서 시중에 안 돌아다니.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 벙커 창고에 답장 박혀 있어. 조세핀 한국가 다 거기에 다 있어요. 무슨 소리야? 박물관에 있잖아요. 박물관에 있는 거는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문화재는 다 거기 벙커 창고에 있어요. 아이, 너무 많은 걸 얘기해버렸네. 옛날에 이걸 내부 뉴스도 몇 번 나왔어요. 내부 이게 정보로. 그럼 얘네들이 이게 자기 돈을 올해는 횡령을 많이 하고 올해는 횡령을 조금 해. 자, 이해는 횡령을 내가 저기 겁나게 많이 한 거. 2020년에는 내가 횡령을 겁나게 조금을 내. 그러면 영업이익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회사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죠. 자. 그 전에는 내가 횡령을 많이 해. 2019년대. 그러면 영업이 적자가 났어. 영업률이 적게 나오거나. 그러면 회사 저기 주가가 이게 저기 바닥에 깔려 있겠죠, 당연히. 근데 요번에는 막 20% 30%가 영업률이 나와. 그런 회사들 보면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10년이나 그래서 저기 월봉을 봐야 돼요. 월봉을 장기적으로 보고 10년 이상 장기 이게 차트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그냥 원래 우상향을 하다가나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요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조금 있으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 영업이익이 적자 났다가 영업이익이 거의 제로였다가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한 20% 30%로 갑자기 좋아졌다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100%예요. 거의 100%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투자해야죠. 언제 바닥에 있을 때 걔네들은 여러분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정보의 희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 사실을 알고 그걸 갖다 쫓는 저기 그 투자자들이 있어요. 슈퍼개미나 개미 투자자들이. 그럼 자기만 알잖아. 자기 개인 소수만 알잖아. 그럼 자기도 거기 떨어질 때 같이 들어와서 하고 올라가 얘네들 올려주면 그때 먹고 이렇게 나오면 돼.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인터넷으로 이게 오픈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정보의 희소성이에요. 정보가 그 가치가 저기 하려면 아는 사람이 극소수이면 소수일수록 그 가치성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저처럼 오픈을 해버리면 그 정보의 가치가 이제 거의 또 저기 이게 거의 이제 가치가 없어요. 이제 걔네들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갖다 개미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구현을 해요.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이 회사 보면 한 10년 이상을 보시면 다 정확히는 10년 이상 차트를 보시고 저기 일봉 주봉으로 보면 안 보여요. 월봉으로 보면 딱 보여요. 그게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요래 갔다가 이제 월봉도 막 꼬리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나중에 차트 이제 봉분터가 할 때 제가 따로 하겠지만 요래 가는 회사도 있어요. 100%예요. 그런 회사들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 그 저기 조세 피난 국가에 있는 그 자기 손주나 아들들 손주 그 벙커 창고죠. 명의로 벙커 창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돈 세탁해가지고 이제 저기 다른 외국 국가들에 대해 이걸 제가 분사를 해요. 왜냐면 추적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 회사를 주식을 언제 산다? 네, 이 회사가 저기 2020년도에 적자 내고 이게 바닥으로까지 팍 꺼졌을 때, 한 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해가지고 이게 슬금슬금 사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저건다 이제 자기네들은 하니까 내 이제 손주 그 뻥커 저기 여기 있는 외국에 있는 그 대포 계좌로 이제 이게 이제 막 저기 5,000원이던 게 막 2만 원, 3만 원까지 쭉 올라가. 오, 그 뭐 몇 배야? 와서 뭐 상 급등주가 나왔다 막 상따 따사 하면서 개미들이 와 근데 쫓아가. 그 개미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개미들이 와 쫓아가면 개미들은 2만원 3만원 이제 다 사 그걸 갖다가 그러면 그때 이제 물량을 갖다가 얘네들이 이제 이걸 다 개미들한테 이제 넘겨 2만원 3만원 그래 먹고 뒤져버려라고 먹고 뒤져버려라고 이제 다 넘겨요. 그래서 제가 급등주 쫓아다니지 말라는 게 이유예요. 이렇게 와 2만원 와 좋다 와 이에다가 영유미가 얼마고 뭐 이행방 이때 보면 퍼가 겁나게 좋아 또. 그래서 재무 분석 잘하는 기관 투자나 펀드 매니저도 그때 와 퍼가 겁나 좋고 저평가돼 있다가 막 들어가. 이제 이런 뒤에 장막 뒤에 있는 이런 저기 술수가 이제 있는 걸 모르고 하면 소위 말하는 저기 그 날고기는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도 속아. 얘네들도 속아. 월가이들도 속아. 하다못해 그럼 누구 아냐? 내부자들만 이걸 알아. 이게 내부자들이 이 내부자들 세력의 특징이 이게 보여요. 뭐 기관 투자자 애들도 당해 얘네들한테. 내부자 저거에 와 영업이익이 겁나게 올라서니까 이상하다 저러니까 와 가야겠다 와 5,000원에 있던 게 막 저기 2만원 3만원 가도 2만원 3만원 가도 저평가 됐어.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얼마고 퍼가 10도 안돼 막 퍼가 한 7, 6밖에 안돼. 근데 다음 해에는 또 적자를 내거나 뭐 거의 빵 영업이익을 안돼. 느낌 아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기관들이 많이 당해요. 재벌가 총수들한테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이거 여기에 많이 당해. 제 강의가 들어가면 이게 지금 나가면 아마 기관들이 보고 아씨 저 때 이게 이거였구나 이제 눈치채는 줄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공개를 안 해. 그리고 이게 이제 바닥으로 얘네들이 내부 세력들이 그 회사 내부 경영진 재벌가 세력들이 바닥에 돈도박을 시켜주잖아요. 옛날 이병철 회장이 그걸 잘했어요. 내가 삼성의 역대 모든 회사들의 그 차트를 다 해보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원조야. 이거의 원조가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이 하니까 다른 저희 재벌가에서 다 따라. 뭐 공은 공이고 죄는 죄입니다. 이제 오픈을 하나씩 할 겁니다.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나 보면 이제 이거 보면 아 내가 그때 이거 어디 재벌가 저 새끼한테 내가 당했다고 이제 이게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이제 내부 세력들은 또 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을 안 쓸 거예요. 이제 다른 방식을 이제 고도화된 또 다른 방식을 써요. 얘네들은. 이제 그게 진화를 해요. 그러면 장원씨 혼자 알고 그 해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해먹으면 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개미들이 너무 불쌍해. 우리 개미들이 한강 가서 맨날 자살하고, 옛날에 한강에 어떤 저기 자살 다리가 있어요. 마포대인가 무슨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잖냐.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젠가나 오픈을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원래 제가 오늘이 아니었는데 좀 이따가 때가 되면 오픈을 하려는데 입이 그냥 아이고 방정이네 그냥 어때 나와버렸네. 그냥 나온 본 김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난을 쳐요. 이거 아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한테 이걸 공개를 안 쳐. 자기만 알고 자기만 걸 때 조금 먹고 들어가요. 왜냐면 큰 손들도 알아도 큰 금액을 알아도 큰 금액을 못 들어가. 큰 금액을 들어가면 여기 내부 세력 애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틀어버리니까 작전을. 그러니까 조금만 넣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 같이 해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게 같이 해먹을 수가 없어요. 나만 해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미들이 하도 불쌍해서 개미들이 이걸 많이 당해요.
보통 차트가 이런 회사들은 거의 100%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100%예요. 이런 회사들. 10년하고 월봉으로 보면 보여요. 월봉으로 10년 이상 주기를 보면 딱 보여요. 올라갔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 뭐 우상향 하는 것도 아니야. 삼성전자는 이게 하면 우상향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우상향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횡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회사 재무제표라면 저기 매출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돼. 영업이익이 적자 났다가 대박 냈다가 적자 냈다가 대박 냈다가. 자, 음과 양과 같죠. 음은 마치 적자를 내고 양은 마치 대박을 내고 음은 마치 적자를 내고 양은 마치 대박을 내고 이제 그걸 회계 이제 저기 이거를 갖다가 조작을 다 해요. 이게 올해 영업이익으로 늘 것 같다가 내년으로 그 밀어버려요. 왜냐면 내년에 주가를 뻥튀기 쉽게 상승시키려면 굉장히 회사 실적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제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역대 좀 특히 역사가 유가시장에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을 잘 보시면 다 그런 패턴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박스권도 그건가요? 네, 박스권도 그거야. 회사가 좋고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모든 실물 자산이 오르고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권이나 영업권이나 무형 자산 가격도 올라요. 그러면 얘는 이게 계속 바닥에다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요래 올랐다 요래 올랐다 요래 올랐다 이렇게 뭐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럼 어느 순간에 이 급등을 하죠. 이제 그것도 다 내부자 세력들이 다 그걸 장난을 쳐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보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시총 가격에 거의 한 20 몇 프로인가? 30%? 한 20, 30% 정도, 거의 30% 정도를 차지를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된 회사를 다 팔면 그 중에 30%가 삼성전자에 돼, 거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모든 코스피 그 지수가 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자, 느낌 오시나요? 이게 박스권도 그 원래예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다? 내부 세력들이 만든다. 그럼 누가 그거 올라가 내려오는 거 누가 먹는다? 그 손자가 먹어. 누구 손자? 회장님 손자가 먹어요. 보통 회장님 손자가 먹어요. 아들이 안 먹냐고. 아들은 전때 그 작업을 다 해놓고 보통 이게 손자 자기 때는 그 손자 걸 갖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놔요. 오늘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지금 원래 산업 저걸 하다가 엉뚱한 데를 세버렸네.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많이 장난을 쳐요. 이 회사를. 자, 오늘은 원래 제가 해가지는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옆으로 세버렸네. 이번 강의는 재벌 가문의 주주들을 물매기는 경우 이런 사례를 갖다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